서브 이슈입니다. 저성장 시대. 전기차 제조 혁신은 이런 것. 클린룸에서 AI가 아이오닉 5 조립한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청정한 작업 환경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부품 특성을 감안해 반도체처럼 클린룸에서 제작된다. 배터리 팩을 조립하는 공정도 자동화했다. 설비는 낱장의 폴리우레탄 패드에서 양면 필름을 벗겨내고 배터리 셀을 부착하는 작업을 한다. 제품과 공정 검사도 자동화 시스템이 만든다. 한마디로 모든 공정이 사람 없이 자동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소득 국가가 발전하는 모델이 뭐냐? 저소득 국가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노동력의 질을 교육을 통해서 높이고요. 수출할 수 있는 항만, 공항, 도로, 철도, 생활기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늘립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자본과 결합해서 값싼 제조업 공장이 물건을 만들어내서 효과적으로 수출을 하면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그랬고요. 그 다음은 한국과 대만이 그랬고 지금은 중국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자본을 넣어도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죠.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입해도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기업은 설비를 다 갖춰 놓고요. 노동자도 생산성이 매우 높아서 기계를 3대, 4대 놓아도 더 이상 생산량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국가에서는 항만,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본만 더 넣는다고 해서 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투입된 자본 대비 효율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확연하게 느려지고요. 그리고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뿐 아니라 한국, 대만, 중국 등 모두 그렇습니다. 한 국가에서만 경제 성장률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성장이고요. 저성장으로 인해 물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디플레이션 시대에 성장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유는 지구 기후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아젠다를 선점을 하고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쪽에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를 만들어서 탄소를 많이 쓰는 중국이 EU에 수출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물론 독일이 EU의 모든 국가에 이제 자동차 같은 첨단 제품을 수출해서 돈을 벌겠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빅테크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혁신과 중국의 성장을 죽이면서 성장을 만들어내려고 했으나 바이든은 EU를 따라서 탄소 중립과 중국의 고립을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딜을 통해서 노후화된 사회기반 시설 등 친환경 인프라를 만들면서 성장을 노리고 있죠. 물론 미국은 기본적으로 팡이나 테슬라와 같은 혁신 기업과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들이 기본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과 대만 등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성장 저물가라는 기본적인 기조를 바꿀 만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성장 저물가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도 금융위기인데요. 미국의 투자은행은 기업의 저성장이 장기화되자 과거처럼 돈 벌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따먹거나 IPO, M&A 등을 통해서 돈 벌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혁신적인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금융기법으로 CDO,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한 유동화 증권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다가 결국은 서브프라임 무기지 사태에 이르렀죠. 이것이 다 저성장 저물가의 폐해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로 세계의 경기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생겼죠. 바로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애초에 돈이 많은 부자나 기업입니다. 이들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 주식에 투자를 했고요. 자산소득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물론 기업은 돈을 빌려서 아주 저금리니까 자신들의 이제 주식을 사서 태워버리면서 주식 주가를 높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이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주식과 부동산은 물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물가는 올라가지 않고 이들 자산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올라가자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늘었고요. 그러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지자 연준은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벼락가지가 되었죠. 뒤늦게 뛰어든 서민들은 자산이 많지 않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닌 한탕을 이제 벌 수 있는 코인판에 뛰어들었다가 쓴맛을 봤습니다. 오히려 벼락거지보다 더 못한 삶이 되었죠. 이번 양적 완화 저금리로 서민과 부자들의 자산 차이는 더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은 능력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거나 부자들만 결혼을 하죠. 모자르는 인력은 외국인을 쓰거나 기계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오닉 5 같은 그런 기계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장은 해외로 옮깁니다. 군인도 용병을 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군인은 한 35% 정도를 갔는데 요즘에 한 90% 정도를 가죠. 웬만한 성인 청년들은 군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뭐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부의 양극화입니다. 로마의 군인은 시민으로 이루어졌죠. 따라서 용병보다 애국심이 강합니다. 애국심이 강하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 외적과 맞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말기로 갈수록 로마의 시민군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군으로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하면 시민이 가지고 있던 땅을 로마의 귀족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귀족은 날이 갈수록 거대한 땅을 갖게 되었고요. 시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소장농이 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은 시민군에서 용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로마의 국력이 쇠하자 결국은 돈을 지급할 수 없었고요. 결국은 476년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당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해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러지 않으려면 세계를 아우르는 혁신기업과 기업가가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그런 기업에 투자라도 해야 됩니다.